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12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써 오케스트라 파트가 마무리되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는 밴드부에 관련된 수업이 준비됩니다. 자, 오케스트라 파트의 마지막은 2조악기 읽는 법과 간단한 편곡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이 PPT는 제가 예전에 총보도법 시간에 썼던 PPT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걸 오늘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2조악기와 편곡법 얘기를 같이 해야 돼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제가 2조악기 차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은 조금 복잡하죠. 그 외에 있는 악기들은 다 옥타브 간격으로 소리가 달라져요. 피콜로를 보면 기보된 음이 C라면, 악보에 C라고 적혀 있다면 그 음을 연주하면 사실상 소리는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존재할까요? 한 옥타브 위로 연주되는 거면 그냥 이렇게 쓰고 실음 기보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도까지는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소리스였다. 그러면 덧줄이 4개 붙어야 돼요. 이미 5선보에서 줄 5개, 덧줄 4개. 악보 보기 힘들겠죠.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노테이션, 표기법의 간소화. 그래서 이렇게 한 옥타브 단위로 위로 아래로 혹은 투 옥타브를 위로 아래로 점프해서 기보를 하게 됩니다. 글로켄슈필은 여기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써도 5선지 안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소리 나는 대로 기보하려면 덧줄이 무수히 늘어나야겠죠. 대충 어떤 얘기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 외에 한 옥타브 단위의 악기들은 설령 악보를 잘못 읽었다고 해도 똑같은 음이 나요. 어느 음역대에 도가 날 거냐의 문제지 도가 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실수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악기들입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은 아예 음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악보를 잘못 읽으면 큰 실수가 발생해요. B 플랫, E 플랫, F 대충 보니까 클라리넷 B 플랫, 베이스 클라리넷 B 플랫, 소프라노 색소폰 B 플랫, 알토 색소폰 E 플랫.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B 플랫, E 플랫, F 딱 3개가 눈에 띄시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C를 기준으로 완전호도 아래 F, 완전호도 아래 B 플랫, 완전호도 아래 E 플랫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클 오브 피프스를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조율 체계에서 우리가 그 2조 악기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악기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완전 오도씩 계속 쌓아가면 C에서 시작해서 다시 C로 도착합니다. 이전 시대 19세기의 완전한 악기 계량이 만들기 전에는 관악기 같은 경우는 배음열의 기초에서 소리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음이 있고 없는 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키에 맞는 그 악기를 사용했어야 돼요. C조 혼이 있었고 C샵조 혼이 있고 D조 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D조 곡을 연주한다. 그럼 D조 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음열에서 1도, 5도, 옥타브 이런 음들이 잘 나니까. 근데 그런 체계들이 밸브와 키를 통해서 악기의 계량이 이루어지고 밸브를 누르면 이제 악기의 길이가 축소되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기능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F조 혼 하나만 가지고도 12개의 키를 다 연주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간단한 출첵 과제를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F조로 된 악보의 A음을 B플랫으로 2조에서 편곡할 때 E플랫 알토 색스폰에 주려면 무슨 음으로 기보해야 하나?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군악대의 편곡병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문제예요. 군악대의 편곡병은 악보실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간부님들이 갖다 주는 악보를 편곡하는 게 이제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 편곡은 시간을 다투는 편곡이에요. 다음 달에 행사했으니까 미리 편곡해놔 이것보단 이따 오후에 태국 육사 생도들이 방문하니까 태국 육사 교가 편곡해놔. 그런데 우리한테 맞게 F조로 악보는 돼 있지만 멜로디 악보만 가져다 주십니다. 이거 B플랫으로 편곡해. 이런 이제 오더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출첵 과제예요. 그러면 얘를 쉽게 풀려면 2조 악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셔야겠죠. 딱 하나의 문장입니다.
C를 연주하면 무슨 음이 나는가? B플랫 클라리넷이죠. 악보에 C라고 써있다. C를 불었다. 실제 음은 B플랫이 나는 거예요. F조 혼이다. 악보에 C라고 써있다. C를 불었다. F음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F음이 위로 날까요? 아래로 날까요? 대부분 아래로 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C보다 위로 나는 악기를 경험하실 일은 아마 E플랫 클라리넷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C조 트럼펫, D조 트럼펫, E조 트럼펫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C보다 위로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트럼펫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주어지는 C 음을 만약에 소프라노라고 본다면 그 아래 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는 얘보다 낮게 소리가 난다. E 플랫은 제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 얘기만 한번 드리면 잘 안 쓰는 악기들도 거의 대부분 서클 오브 피프스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드려요. 혼입니다. 우리가 프렌치 혼은 잘 알고 있지만 잉글리시 혼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잉글리시 혼 F입니다. C에서 완전 오도 아래 F. 알트 플룻 G조 악기입니다. C에서 완전 오도의 G. 그래서 이 C를 기준으로 완전 오도의 서클 오브 피프스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만나시게 될 대부분의 이조 악기들을 여기에 속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를 연주하면 무슨 음이 나는가? E플랫 알토 색소폰 C를 연주하면 E플랫 음 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은 B플랫 클라리넷, A 클라리넷, B플랫 베이스 클라리넷, E플랫 클라리넷이 있습니다. 얘만 위로 소리 나요. 색소폰 소프라노 클라리넷 B플랫, E플랫 알토 색소폰, B플랫 테너 색소폰, E플랫 바리톤 색소폰. 그러니까 바리톤과 알토와의 음역대 차이를 보면 한 옥타브가 나고 테너와 소프라노를 보면 한 옥타브가 나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트럼펫, 플루게혼, 코넷 다 B플랫 악기입니다. C를 연주했을 때 B플랫, 혼 F조 악기, 그래서 혼과 잉글리시 혼 둘 다 F조의 소리가 나고요. 알토 색소폰 G조 악기입니다. C를 불면 G가 나요. 오보에 다모레 얘 보면 무슨 악기죠 그러면? A 클라리넷과 똑같아요. A조 악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포니움은 C조 악기인데 써놓은 건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C를 연주하면 무슨 음이 나는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조 악기를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곡을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실 일이 있을 때 이제 IMSLP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무슨 언어 같으신가요? 플라우티, 오보이, 코르노 잉글리즈, 클라리네티. 대충 이태리어 같죠. 이태리어 표기법, 독일어 표기법, 프랑스어 표기법, 혹은 러시아, 체코 다양한 국가의 악기의 표기법들을 아셔야지 일단 스코어 리딩이 가능하겠죠. 이게 대체 무슨 악기지? 이것조차 모르면 악보를 읽으실 수 없겠죠. 안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잉글리시 혼인데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써 있지? 이거 어떻게 소리 난다고 했죠? F조 악기입니다. 기보드는 뭐다? 완전어도 아래. 오보에는 C조 악기죠. 도와 솔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도와 솔이 나고 있어요. 얘 완전어도 아래로 소리 나야 되죠. 미. 그래서 도, 솔, 미. A 마이너 화성이 연주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두 대의 클라리넷인데 하나는 A, 하나는 B에서 소리가 난대요. 이럴 때 이제 머리가 깨지겠죠. 바소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인데 A조로 연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두 대의 스태프를 쓰고 있는 네 대의 혼, 하나는 E조 악기, 하나는 F조 악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당시의 음악을 보시려면 이런 표기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E조 악기를 보는 법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C음을 불었을 때 무슨 음이 날 거냐만 알고 있으면 이거 B 플랫 클라리넷이다. 이거 F초 클라리넷이다. 쉽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복잡한 곡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악기들이 왜 쓰이는가. 당시 때만 해도 완전한 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기 전, 혹은 악기의 개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작곡가가 그 악기의 음색을 반드시 쓰고 싶었을 때 악기의 선택들. 그래서 이 악보를 보시고 와, 이 악기들 구할 수 없으니까 난 연주 못해, 이러면 안 되겠죠. 모던한 체계로 다 악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 보셨듯이 선생님 이거 B라고 써있는데 왜 자꾸 B 플랫이라고 읽으시나요? 라고 궁금하시죠? 독일 솔페지를 보면 B가 B 플랫이에요. ES가 E 플랫, H가 B입니다. 그래서 S라고 써있는 영문 S, 얘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뮤지컬 크립토그램에서는 그 S를 E 플랫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흐 모티브죠. B, A, C, H, B, B 플랫, A는 A음, C는 C음, H는 B 내추럴. 이게 독일식 솔페이지를 음악으로 해석한 바흐 모티브예요. 그래서 B는 B 플랫이다, H는 B 내추럴이다. 알고 계시면 이 위쪽에서 클라리넷 인 B, 이거 B 플랫이구나. 클라리넷도 바소 인 B, 얘도 B 플랫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소리나는 원리에 의한 악기군. 이거는 이제 겹 리드 악기, 홀 리드 악기, 관을 불어서 나는가, 현을 떨어서 나는가, 이런 방식으로 악기군을 분류하시는 방법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이 악보가 얘기하고 있는 악기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파곶, 바순입니다. 우리가 바순은 익숙한데 파곶은 안 익숙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파곶이라고 배웠던 분은 또 바순이 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오부아, 오보에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오부아랑 알토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태리식을 배워서 트럼펫이라고만 알고 있던 게 총부라고 나오고, 혼이라고 알고 있던 게 꼬흐, 꼬흐, 꼬흐라고 써 있습니다. 팀파니만 알고 있다가 파우켄 보면 야, 이건 또 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독일어 버전, 이태리 버전, 프랑스 버전, 악기 명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편곡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쪽 악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C를 불었을 때 무슨 음이 나오는가. 나머지 복잡한 악보는 다 현대적인 표기법으로 이미 악보가 만들어져 있다. 자, 편곡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악기 지식입니다. 기본 악기론과 오케스트레이션 지식은 필수. 다수 경우 특수한 편성이다. 반드시 편성 확인할 것. 이 얘기는 제가, 얘는 조이 클라라는 그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편곡에 줬던 악보고요. 이거는 중학교 방과후 오케스트라에 줬던 악보입니다. 클라리넷 1, 2, 3, 4 피아노. 놀랍죠? 클라리넷 앙상블을 위한 곡이에요. 거기에 피아노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비트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특수 편성이에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스트링 퀄텟으로 편곡해 주세요. 그러면 스트링 퀄텟 안에 무슨 악기가 들어가죠? 라고 묻지 않아요. 퍼스트,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딱 정형화된 폼이에요. 클라리넷 앙상블 편곡해줘. 요청이 들어옵니다. 오잉? 클라리넷 앙상블? 어떻게? 1, 2, 3, 4로 나눠주고 4가 가장 초심자들이니까 제일 음을 적게 줘야 돼. 이런 얘기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방과후 학교 수업도 플룻 1, 2, 3, 클라리넷, 바이올린 1, 2, 3, 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렇게 한 8명인가 10명 정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클라리넷 같은 경우가 한 2-3명 정도 있었고, 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편성이죠? 플룻 7중주 편성인가요? 아니에요. 특수 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갖춰진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부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편성은 대부분 특수 편성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로 그 그룹을 그냥 모아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 팀에 맞는 편곡, 악보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악보를 두고 조금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앙상블 팀의 편성에 맞도록 더하거나 빼는 작업, 그 2차 가공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악기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게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는가 지식이 있어야겠죠.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가르칠 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불가능한 음만 쓰지 않으면 소리는 다 난다. 이 소리가 효과적일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지 이거 없는 음인데요. 이렇지만 않으면 소리는 다 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개성이에요. 안 나는 음을 쓰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음을 썼다. 이게 좋게 소리가 울리느냐 안 좋게 소리가 울리느냐 이건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하면 개성이에요. 현대음악은 일부러 안 어울리는 소리들만 써서 새로운 음색을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밸런스를 생각해야 되지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악보. 편곡이 끝났으면 악보를 만들어야겠죠. 프로 연주자들도 악보 넘길 때 타이밍 놓치면 연주가 망칠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아마추어 친구들은 큼직한 악보, 뭔가를 써도 내가 쓴 글씨와 악보가 헷갈리지 않도록 악보를 넘길 때도 연주하다가 손 뻗어가지고 넘기고 바로 활을 잡는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처음까지 잘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악보를 만들어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곡자들한테 주는 팁인데 총보와 파트보를 각각 뽑아서 압축 파일로 주지 말고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줘라. 그래야지 클릭, 프린트, 쭉쭉쭉 이걸 선호하십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다른 PDF 파일로 18개의 파일을 압축해서 보내줬더라. 그거 압축 풀면 나중에 욕먹어요. 그거 하나씩 클릭해서 일일이 프린트 버튼 눌러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보와 파트보 PDF 하나로 압축 파일이 아니라 한 개의 파일로 보내주셔야 되고 보내실 때 반드시 첫 번째도 이조를 했는지 확인, 두 번째도 확인, 세 번째도 확인. 이건 제 실제 경험에도 있어요. 총보를 보냈습니다. 이조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연주회를 위해서 제본이 들어갔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곡들은 다 이조한 버전이 나왔겠죠.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어차피 실음으로 써놓으면 지휘하는 사람도 보기 쉬우니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그 혼 부는 사람한테 너 이조 한다는 악기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 있어? 그 사람이 아니요. 그때 이제 불어로 jamais 이랬거든요. 그게 never란 뜻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항상 이조하라고.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본본 다 이렇게 말하자면 파쇄하고 다시 제가 보낸 그 이조한 버전을 스코어로 넣어서 다시 재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왜 자꾸 두 번 일을 만들어주니?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조했는지 확인,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편곡 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연주회 프로그램용인지 아니면 앵콜곡인지 여기에 엑스트라 선생님이 몇 명 들어오시는지 이거 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야외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편곡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신입생을 뽑고 졸업생이 나가면서 약간 실력이 조금 떨어졌더라. 그러면 난이도도 연주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편곡은 작곡이랑 다릅니다. 작곡은 나의 이상향적인 사운드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편곡은 실질적인 가능한 소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편곡은 사실상 스킬이 좋은 편곡자가 하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이 팀에 대해서 잘 아는 지휘자가 편곡했을 때 훨씬 나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줬던 이 악보보다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이 팀을 이끌 때인데 그냥 와이프가 각각 학생들한테 맞는 얘는 이쪽 음역대가 안 나니까 클라리넷 가다가 그쪽 음역대 소리 나면 위쪽으로 빼고 플룻은 무슨 조가 특히 약하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곡 연주가 훨씬 더 잘 됐었어요.
연주의 실제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딱 3가지로 팁을 드릴게요. 편곡을 처음 해보신다. 물론 위쪽에 악기의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라. 악보를 어떻게 만들어라. 편곡 목적과 용도에 맞게 만들고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쉬운 키를 선택해서 만들어라. 원론적인 얘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거 다음에 되게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편곡을 위한 팁입니다. 첫 번째, 주선율이 잘 들리도록 해라 예요. 이거는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이런 편성이 있다라고 봐요. 플룻 솔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플룻 파트가 있고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역시 특수한 그냥 인스트루먼테이션이죠. 어떻게 편곡될지 모르겠다. 모두 다 멜로디만 주면 일단은 70% 성공이에요. 처음에 편곡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멜로디 한 파트, 대선율 한 파트, 내성 한 파트, 베이스 한 파트 이렇게 차곡차곡 줘요. 한 악기씩. 그런데 개별적인 모든 악기가 다 동일한 볼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멜로디를 연주하는 플룻이 있고 대선율을 연주하는 트럼펫이 있다. 무슨 소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트럼펫이 더 커요. 연주의 내내 트럼펫의 대선율만 듣고 멜로디는 힘겹게 버티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곡을 기억할 때, 특히나 호모포닉한 음악을 기억할 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남아야 되는 건 멜로디예요. 그래서 오버하자면 편곡 너무 어렵다. 멜로디만 다 주세요. 그래서 연주에 내는 그 멜로디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악기의 음색으로 잘 들렸다. 70% 성공입니다. 얘가 100%로 가려면 선율 다음에 무슨 사운드가 차야 되냐? 베이스가 차야 돼요. 이런 편성이다. 플룻, 클라, 바이올린한테 다 똑같은 멜로디 주고 첼로만 베이스 하면 80~90% 성공입니다. 그래서 두 영역대의 사운드만 명확하게 들려도 베이스만 단단하게 잘 잡아줘도 노래 부르기 되게 쉬워져요. 근데 아무리 노래 스킬이 좋아도 베이시스트가 자꾸 틀리면 노래 부르기 되게 힘듭니다. 베이스랑 선율만 잘 잡혀도 80~90% 성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뭔가 중간에 허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내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성을 채워줄 수 있는 움직임이 적은 화성적인 역할들을 줘요. 그러면 이제 거의 95%까지 옵니다. 선율, 베이스, 내성, 화성 이 반주만 있어도 음악은 거진 완성돼요. 선율이 한 60% 비중을 두시고 베이스에 한 20, 내성에 한 10 정도 할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연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때 이제 대선율이 필요해요. 이 대선율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듀엣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듀엣을 합니다. 남녀 듀엣이 딱 나왔는데 남자만 노래를 불러요.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남녀 듀엣 아니죠? 그래도 그 노래 듣기 뭐 어렵나요? 힘든가요? 남자가 주선율 멜로디만 불러가면 남녀 듀엣곡이지만 노래는 흘러가요. 그런데 멋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마치 보컬의 코러스를 만들듯이 대선율을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클래식을 배우다 보니까 대선율 만들 때 카운터 포인트라는 대입법에 입각해서 정선율이 있으면 대선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음정을 만들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마치 대선율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컬 파트에서 코러스 넣듯 듀엣곡에서 주선율이 있으면 화음 넣듯 그렇게 대선율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선율은 주선율, 시작, 끝 여기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에 멜로디가 머무는 부분, 데드 스팟 있으면 한 번씩 등장해주고 중요한 멜로디가 나올 때 화성적인 서포팅 역할로 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곡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선택이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는 아니에요. 물론 있어야 되지만 네. 그래서 난 편곡엔 자신이 없다. 근데 어차피 20만 원 주고 한 그럴싸한 편곡도 우리 팀이 연주할 순 없다. 무조건 선율에 이제 투자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선율이 들릴 수 있도록 단단한 베이스 거기에 아주 절제된 내성
가능하다면 대손율. 이 순으로 작업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운드의 증폭과 반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반종지나 종지 때마다 뭔가 특별한 하나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냥 뻔한 악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뻔한 악보의 흐름, 이 부분, 반종지 부분이에요. 여기서 터닝해가지고 다시 1도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하다못해 이 부분에서 크레센도 효과만 제대로 줘도 프레이즈가 형성되고, 이렇게 프레이즈가 형성되면 음악을 따라가기 쉬워져요. 편곡이 끝났다. 이 곡을 잘 살리려면 쥐락펴락을 해야 됩니다. 그 쥐락펴락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아첼, 리타르단도, 포르테, 피아노, 이런 요소들도 쥐락펴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냐? 드라마틱한 기승전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곡이 만약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해도 한번 그 맛을 보시면 다음 편곡 때 응용하실 수 있어요. 항상 음악은 예를 들어 조용하게 시작해서 커진 다음에 1차 클라이막스 만들고 훅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커져서 파이널 클라이막스 만들고 다시 작아져서 끝나면 기승전결이 생깁니다. 음악이 항상 조용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크게 시작한 곡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반전이 필요해요. 줄어들거나. 그래서 이런 기승전결을 만드실 때 반종지 때마다 크레센도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음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악보를 놓쳤다면 다시 뭔가 일이 터지나 보다 라고 따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사운드의 증폭과 반전, 포르테가 있으면 피아노가 있고, 빨라지면 느려지고,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훨씬 좋은 편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요를 편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중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빔빰 빔빰빰빰 빰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단딴 따단딴 딴따단 따단. 보컬 리듬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You are my everything 일 거예요. 따따라라다라다라라 이런 멜로디겠죠.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컬은 가사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만들어져요. You are my everything. 빠바밥 빠바밥. 두 개는 좀 다르죠. 악기들은 가사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보컬의 리듬을 그대로 갖다가 연주하면 그 맛이 안 나요, 어차피. 그리고 보컬이 갖고 있는 리듬의 형태와 악기가 갖고 있는 리듬의 그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빰빔빰빰빰빰 빠밤 빠바밥 빠밥 밥 이런 식으로 정박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순화시켜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플루타는 솔로 친구가 원곡을 들으면서 최대한 그 보컬의 뉘앙스를 이제 흉내내야겠죠. 근데 아무튼 보컬 사운드의 그 리듬이 그대로 악기에 투영되면 아주 보컬의 맛을 잘 살리는 연주가 아닌 한 효과적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평창 이제 동계 올림픽 무슨 이제 행사장에서 마이클 잭슨 메들리를 현악 오중주가 연주하고 싶다라고 해서 편곡한 곡이에요. 여기도 보면 바바바바바밥 바바바바 바바바바 밥 바바바바밥 중요한 선율은 강렬하게 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증폭시켜 가면서. 여기에 대선율 있습니까? 없어요. 필요한 요소들만 정면으로 들여보내면 돼요. 주로 들려야 되는 선율, 화성 반주, 특수한 편곡들. 이게 제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편곡에 드리는 팁입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예전에 군악대 편곡 때 오히려 제가 했던 편곡보다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던 곡이 있어요. 군악대에서 편곡했을 때 최고의 칭찬은 사운드 잘난다라는 칭찬이에요. 야, 사운드 잘나더라. 이 칭찬이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에요. 뭔가 야, 음악적이었어. 화성 진행 좋던데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운드 잘난다가 장땡이에요. 왜냐하면 행사용 음악이어서 그래요. 군악대 음악은 기본적으로 실내용이 아니라 외부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악기를 메고 걸으면서 불렀을 때 저 멀리 있는 사열대의 참모장님한테 사운드가 잘 들려야 됩니다. 그게 장땡이에요. 특수한 목적의 편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냐면 모든 파트가 다 멜로디를 하고 베이스 파트만 베이스음 딱 부르는 두 개의 성부를 가진 곡이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린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선율이 잘 들리도록 악기를 배분해라. 중간중간 사운드의 중폭과 반전. 이건 복잡한 화성을 써라. 화성의 보이싱을 다르게 해라. 악기 편성을 달리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크고 작아지는 것만 잘 이용해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기에 맞는 리듬, 특히 가요 편곡할 때 가요 악보에 있는 리듬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좋지 않다. 이건 프로들도 잘 맛을 살리기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의 몇 가지 조언. 이건 제가 프랑스에서 오케스트레이션 공부할 때 알랑 고상이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의 프린트물이에요. 그 프린트물이 이제 불어로 돼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 프린트를 보면 A, B, C, D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A 파트와 D 파트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좋은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오케스트라 악기들에 대해 잘 아는 것. 그래서 각 악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면 연주자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론을 들어봐라. 이거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악기 주자를 만나면 악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그들이 나는 이쪽 좀 그렇더라. 나는 특별히 클라리넷 고음역은 좀 싫어. 이런 얘기들을 참조해뒀다가 곡 쓰거나 편곡할 때 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메트로놈 발레르라는 불어가 있어요. 이게 강조하다,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익스프레션이에요.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격을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조를 위한 적절한 악기 선택이 돼 있나,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이 선택을 잘 하려면 그 악기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겠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우와, 이 부분 악보, 이 부분 선율 너무 좋다. 하프한테 줘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바흐의 이 멜로디 너무 좋다. 클라리넷한테 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운드가 그 작곡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뭔가 편곡에는 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그 위쪽에 약간 실용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은 여기서 얘기한 거고, 얘는 철저하게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레이션. 정말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그 시대, 그 작곡가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악기 선택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각 악기의 그룹관, 목관, 금관, 현악, 타악, 그 다음에 건반 악기들, 색채 대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건 이런 소리나는 원리에 의한 악기군,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겠죠. 타악기도 스킨 계열이 있고 메탈 계열이 있어요. 이 메탈 계열도 음정이 있는 거, 없는 거,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우드 계열, 여러 가지의 소리나는 재질에 의해서 음색들이 달라져요. 그런 색채 대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순간에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증폭될지 예상하는 것.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음이 쓰여 있더라도, 솔 음이 쓰여 있더라도 이 음을 플룻, 오보, 클라가 유니즌을 할 것인가. 클라가 아래 솔로, 플룻이 위에 솔로, 옥타브, 더블링을 할 것인가. 모차르트라면 솔, 그 위에 솔까지 항상 3개의 음을 2옥타브로 더블링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니즌과 더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 악기들의 음색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 음을 더블링하면 소리는 증폭돼요. 똑같은 헤르츠대가 다른 악기의 음색의 파동으로 이렇게 물결치면서 소리가 확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려운 과제야. 이게 제일 어려워.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이렇게 써놔서 저도 여기 번역해놨습니다. 표기된 다이나믹과 실제 볼륨 차이를 이해하고 조합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어제 얘기했던 스네어 드럼에 포르테가 써있는 거랑 바이올린에 포르테가 써있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스네어가 맘먹고 포르테를 연주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오케스트라 파트가 날고 겨도 소리 안 들립니다. 실제 볼륨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악기군 사이의 균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마 이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케스트레이션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만약에 스트링 파트와 우드윈드가 붙었을 때 스코어에 메저 포르테라고 써 있다면 모든 스트링 사운드는 4개의 우드윈드, 쉽게 말해서 플룻 2대, 오보에 2대랑 똑같은 음량을 낸다. 놀랍죠? 메저 포르테를 낼 때 모든 스트링 파트가 내성하고 있으면, 반주하고 있으면 4대의 우드윈드만 선율하면 밸런스 맞다는 얘기예요. 포르테나 포르테 시모로 연주할 때 퍼스트 바이올린과 4대의 우드윈드 플러스 혼 1대는 동일한 사운드 음량을 갖는다. 만약에 바이올린 군이라면, 퍼스트와 세컨이라면 8대의 우드윈드, 2대의 혼이 밸런스가 맞다. 악보 스코어에 포르테로 써놓고 모든 스트링 파트들이 트레몰로 하고 있을 때 풀로 솔로 주겠다. 안 들리겠죠?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플룻 옆에서 포르테로 불면 와 엄청 큽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내에서의 밸런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표기된 다이나믹과 실제 볼륨 차이를 이해하고 조합하는 것. 이것만 잘하셔도 이런 편곡 하실 때 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이 전달되는 건 물론 음량도 있지만 음색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플룻과 오보에가 선율과 대선율을 한다. 플룻이 잘 들릴까요? 오보에가 잘 들릴까요? 오보에가 잘 들려요. 플룻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완만하죠. 근데 오보에는 네이즐 사운드라고 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예요. 이런 거친 음색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2대를 듀엣으로 섬세한 멜로디와 대선율을 줬을 때 관객은 대선율만 귀에 계속 들려요. 물론 플룻하는 주자가 뭐 파워도 있고 소리도 되게 잘 낸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관객이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멜로디를 들은 거지? 하나도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없네? 이러면 실패하겠죠. 밸런스 문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스와 우드윈드입니다. 포르테 시모의 경우 트럼펫 1대가 하나의 트럼본, 하나의 튜바, 2대의 혼, 2대의 색스폰, 4대의 우드윈드랑 똑같더라.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은 애들이 필요하죠. 브라스에서 우드윈드로 갈수록 더 많은 애들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브라스, 퍼커션, 얘네들이 맘먹고 포르테 연주하면 나머지가 아무리 달라들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관 편성이면 여기에 혼 4대 있고 트럼펫 2대 있겠죠. 얘네가 정말로 맘먹고 포르테 시모를 불고 있다.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나머지 선율이 대선율, 내성, 화성 연주해봤자 밸런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된 다이나믹과 실제 볼륨 차이를 이해하고 조합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편곡이 끝나면 마지막 개념은 소리의 공간적 개념이다. 이건 다이나믹에 관한 것도 볼륨에 관한 것도 아니다. 음악에 공간감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냐면, 자, 베를린 필 하모닉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정보를 드릴게요. 오케스트라 배치에는 독일식 배치와 미국식 배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미국 배치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독일에서조차 독일식 오케스트라 배치는 뭐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미국식 배치는 뭐냐면 왼쪽에 제1, 제2 바이올린, 오른쪽에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가운데 비올라, 그 뒤쪽으로 관악기, 타악기. 이 그림이에요. 퍼스트,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목관, 금관, 퍼커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편성이죠. 이게 미국식 오케스트라 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식 오케스트라 배치는 어떻게 다르냐? 왼편에 제1 바이올린, 오른쪽에 제2 바이올린, 그 둘 사이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 뒤쪽으로 관악기와 타악기.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첼로가 여기 있죠. 이쪽으로
악기를 목에 메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물론 베이스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베를린 필은 아마도 이 독일 오케스트라 배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들을 지휘하시는 분들이 고민할까요? 이런 독일식, 이런 미국식 말고도 변칙 배치를 통해서 오른편에 비올라, 그러니까 first violin, second violin,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편성도 가능합니다. 로린 마자리라는 지휘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래요. 음향과 곡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음은 어디에서나 풍부하게 관객들한테 다가옵니다. 고음역대는 좀 더 직선으로 다가와요. 타악기는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타악기가 앞에 있게 되면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와 얘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뒤쪽 소리가 이렇게 싹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타악기는 기본적으로 뒤로 보냅니다. 합창 파트와 비슷해요. 좌고 우죠. 기본적으로 왼쪽 소리가 높고 오른쪽 소리가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스테레오 이미지, 공간감들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일단은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일식 오케스트라 배치인지 미국식 배치인지 변칙 배치인지, 변칙 배치라면 어떤 방식으로 배치가 좀 다르게 돼 있고 이 아이디어는 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연주자 무대 배치를 통해서 이런 공간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음역과 저음역의 거리감, 다이나믹을 통해서 똑같이 C음, 낮은 C음 하고 있다면 얘가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얘가 포르테에서 피아노로 다이나믹을 만들면 마치 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죠. 아웃라인을. 유니진과 옥타브 더블링 등을 다채로운 악기 조합으로 분배. 여기에 있는 플룻과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퍼스트 바이올린이 똑같은 음을 더블링 하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똑같은 유니진 음을 부르고 있는 걸 퍼스트 바이올린 한 옥타브 위에 하모닉스로 중복해주고 있다. 그러면 동일한 음 한 옥타브 위 하모닉스,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형성되죠. 이런 방식으로 입체감을 만들란 얘기예요. 소리 이동 계획, 여기에 혼이 있습니다. 이 혼에서 내는 사마음, 그 사마음이 싹 불다가 볼륨을 줄여요. 그러면서 점점 이 트럼본에서 부는 사운드로 이동됩니다.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커져요. 그럼 마치 여기에서 소리가 이렇게 이동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다이나믹 배치들, 고음역에서 포르테, 저음역대에서 피아노, 바꿔서 고음역에서 피아노로, 저음역에서 포르테로, 그러면 가운데 앉아있는 청중은 왼쪽 소리가 크다가 오른쪽 소리가 커지는 양쪽의 공간감, 밸런스를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적용해라 라는 게 6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선생님께서 주셨던 이제 부분들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며 해야 되는 일 부분인데, 이건 빠르게 읽어드리면 오케스트레이션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그 곡 분석해라. 형식이 뭔지, 구조가 뭔지, 주요 아이디어가 뭔지,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는지,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는지, 이 곡 성격과 특수성이 뭔지, 작곡가, 작곡 배경, 작곡 스타일, 시대적인 아이디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라. 그리고 전체 플랜을 만들고 그 플랜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오케스트라 시작하지 말아라. 쓰면 그거 지우기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스트라에 착수하면 선생님의 제1의 규칙이에요. 어떤 선율도 화성도 리듬도 바꾸지 말아라. 페달 포인트 몇 개의 대위적 요소, 타악기 리듬 조금, 심벌 슉 나오는 거라던가 베이스 좀 쿵쿵쿵쿵 정도는 추가할 수 있지만 절대 작곡가 악보에 있는 선율, 화성, 리듬 어떤 것도 바꾸지 마라. 그걸 바꾸는 순간 편곡이라는 개념은 이제 깨지게 된다.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도 작품의 화성과 성격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한 거다. 이게 오케스트레이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과
어레인지먼트를 구분할 때 컴포지션은 내 아이디어를 담는 거죠. 어레인지먼트, 편곡은 작곡가가 악보에 쓰여있는 아이디어를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화성 리듬 멜로디가 바뀐다. 이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리메이크 곡 만들 때 너무 선율을 많이 바꾸는 건 썩 좋아하지 않아요. 자, 작품 시기와 스타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특히 타악기 선택에 주의해라. 이건 고전곡,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피아노 곡을 오케스트레이션 한다. 그럼 타악기의 선택은 무조건 팀파니예요. 거기에 갑자기 글로켄슈피를 쓴다거나 트라이앵글을 쓴다거나 귀로를 쓴다거나 이런 음색이 조금 선명한 타악기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클래시컬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얘기죠.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디플롬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편곡했던 게 드뷔시 프렐류드를 편곡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디플롬을 땄는데 그때 보는 것도 드뷔시답게 오케스트레이션 됐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끝으로 검토해라. 특히 입조 악기들. 선생님도 강조하고 있죠. 입조 악기들. 디플롬 시험 볼 때 미스 노트가 3개 이상 나오면 탈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딱 하나, 둘, 셋, 너 탈락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미스 노트가 발견될수록 입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아니면 샵을 붙여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실수일 수 있겠지만 이게 많아지면 잘못 편곡한 거예요. 너는 여기에 C 음을 썼어야 되는데 C 샵 음을 쓴 거야. 실수입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검토해라. 특히 입조 악기들 입조 잘했는가.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A, B 좋은 오케스트레이션이란 A, B, C, D 중에 B, C 부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휘를 하실 때 일단 입조 악기 여러분들을 내내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익숙해지시고 C음을 연주하면 무슨 음이 나는가 명심하셔서 오늘 주어진 출제과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악보를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기회에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학습해 보시고요. 편곡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안 된다. 중요도를 따져서 무슨 사운드를 들려줄 것인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 힘들다. 다 멜로디 주세요. 그러면 70%는 성공입니다. 안 된다.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내성 잘 안 들렸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쉬울 뿐이지 내성이 어떻게 안 들릴 수 있어 잘못된 편곡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율이 안 들리면 잘못된 편곡이에요. 왜 선율이 안 들리느냐? 밸런스 생각 못한 거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율 신경 쓰시고요. 사운드 증폭 이거는 편곡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곡의 맛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드라마틱한 기승전결 반전의 요소가 필요하다. 가요 편곡 시에 보컬과 악기의 리듬은 다르다. 악기로 잘 표현될 수 있는 리듬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몇 가지 조언 이거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 배치 독일식, 미국식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나는 어떤 편성이 마음에 들고 사운드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한 번씩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